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 오래 기다렸네요. 김원영 작가님이 쓰신 실격장한 죄송합니다. 구지가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가 실수를 한번 하면 급격하게 눈치를 봐요. 제가 한 번도 때린 적이 없거든요. 네, 뭐라고요?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입니다. 그러면 먼저 줄거리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당신은 잘못된 삶 소송을 들어본 적 있는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삶을 감히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말이다. 저자 김원영은 이에 대해 이렇게 응수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대신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과연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위에서 보듯이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김원영이 제시하는 여러 딜레마와 불편한 주제들을 마주하게 된다. 김원영은 품격만을 위한 사회의 가식적 퍼포먼스, 티내지 말라는 다양한 커버링 압력,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소극적이던 사회를 꼬집고 나아가 자신의 스타일과 정체성을 지니고 장애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면 오늘의 불편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장애인, 소수인종, 성적 소수자 등을 대놓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일은 많이 없어졌지만 이 사람들에게 주류 집단의 동화되기를 요구하는 이른바 커버링 압력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커버링은 말하자면 자신이 가진 비주류적인 특성을 티내지 말라는 요구이다. 오늘의 불편 포인트는 책 199쪽의 내용으로 대신합니다. 커버링을 요구하는 이 지점이 불편해졌습니다. 커버링이 뭔지 일단 이해가 되시죠? 그쵸. 티내지 마. 그치. 뭔가 그냥 너무 눈에 띄지 마. 너 다른 점 눈에 띄게 해서 우리가 신경 쓰이게 하지 마. 그쵸.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온 한 예로는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보청기를 끼고 있을 때 머리를 길게 길러서 보청기를 좀 가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예시가 나옵니다. 지금으로 글로 읽으면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나 싶은데 사실은 뭐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미 익히 봐왔던 장면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요구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도 우리 회사는 전부 다 머리가 짧으니까 너도 머리를 남자들 같은 경우 잘랐으면 좋겠다. 장발로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튀지 마. 라는 식의 압력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삭발 내지 반삭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편해하는 시선이 엄연히 존재한다던가 이런 게 있곤 하죠.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을 이제 김원영 작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대놓고 요구하진 않지만 뭔가 은근히 주는 압박들이 존재하고 있지라는 것을 그냥 새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이 김원영이란 작가와 또 이 책이 주는 중대성이 얼마만한가를 좀 얘기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김원영 작가님의 책을 처음 본 거는 희망 대신 욕망? 그 책으로 먼저 이 작가님을 알게 됐었거든요. 네. 희망 대신 욕망은 김원영 작가님이 20대 때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욕망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 비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들이 이러한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었기 때문에 편할 수 있었던 것들을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 굉장히 힘들었고 왜냐면 제가 계속 가해자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느끼게 하니까 읽으면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책감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어렵게 읽어냈었던 책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책 같은 경우는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은 좀 더 약간 세련되고, 그래서 뭔가 근거 자료를 정말 탄탄하게 준비해서 약간 논문 쓰듯이 글을 이렇게 쓰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료 조사도 많고, 그래서 훨씬 더 변론처럼 느껴졌어요. 그 전에 거는 에세이 같은 기분이 좀 더 강했다면, 이번 거는 진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논 같은 기분?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이 한 장 한 장 약간 그 벽돌 격파하듯이 밀고 나간다라는 게 딱 1장이 끝날 때쯤에는 2장에선 이런 얘기를 논해보도록 하겠다. 뭐 4장이 끝날 때쯤에선 그래, 그러면 앞으로 나는 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 라는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치밀하게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책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약간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짧은 글 같은 걸 쓸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라는 식으로 퉁쳐버릴 수 있는 내용들도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계시잖아요. 그쵸. 역시 논문을 많이 써보신 분인가. 사실 우리는 그 출처를 밝힌다는 그 문화에 좀 익숙치 않은데 근데 이게 변호사님이라서 그렇고 또 뭐 논문을 써보신 분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처를 밝히는 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처음에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식의 방향으로 방송을 하면 좋을까? 그냥 단순히 책 소개를 해주는 거는 좀 심심하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구지가 이 김원영 작가님의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때 한창 이 작가님의 책을 읽고 저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던 시기였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외면을 계속 하고 싶은 내가 있는 거지. 이 책을 그냥 덮어버리고 책장에 꽂아버리면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몰랐었던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읽기 전의 상태로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났더니 그래서 그걸 외면하려고 하는 내가 이 세상을 바꾸지 않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겠구나. 그냥 편한 대로 살면 세상은 계속 이상한 상태로 유지되는 거구나 라는 기분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저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막 한창 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런 독서를 하고 싶다 해서 그래서 이제 불편한 독서 모임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이 불편한 독서 모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더 자극적이고 뭔가 더 날것의 단어들이 있었지만 돌고 돌아 줄임말도 귀엽고 그치. 그래서 우리 전체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잡아준 그런 어떤 고마운 작가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애정이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게 꼭 다루어야 할 작가님이지만 너무 성급하게 초반부에 다루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책이 표지가 지금 구지는 예전 표지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 책을 나오자마자 샀는지 제가 또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저는 1판 7세예요. 그러니까 1판이니까 뭐 표지가 바뀌지는 않았을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유명해지고 나서 산 것 같습니다. 이 표지도 상당히 인상 깊네요. 약간 드로잉하는 것 같은. 네, 이렇게 뭔가 형체를 온전하게 드러내진 않지만 그냥 느낌적으로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림이죠.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는. 제가 이북으로 구매한 요즘에 나온 책은 이렇게 의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표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두 표지 다 예쁘고 감각적이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네. 그리고 약간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제목과 이 그림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는 약간 위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괜히 이 표지 보니까 저는 그 대도시의 사랑법 동네 서점판 표지가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누군가 이렇게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제목에서 실격당한 자들이라고 하면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먼저 짚고 넘어갈까요? 네, 김원영 작가님이 사실 책 속에서 장애인들만 다루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로 한정시키면 편할 수도 있지만 읽다 보면 나한테도 약간 이러한 시기가 있었는데 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전부 다 뭐 김태희 강동원이 아니니까요.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리고 부족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지점에서는 내가 완전히 남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지만 어떠한 지점에서는 이거는 내가 느꼈었던 감정과도 굉장히 유사한데? 라는 지점들을 건드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책 뒤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장애나 질병, 가난, 볼품없는 외모, 부족한 재능, 다른 성적 지향을 이유로 세상의 법정에서 실격을 선고당한 이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전부 다 아우르는 게 이 제목이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이 책에서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변론해주고 계시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게 비단 뭐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변론이 아니라 방금 전에 구지가 말했던 여러 범주들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디테일하게 쪼개보면 결국은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이 책이 이제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에도 나오는데 잘못된 삶 소송이라는 것을 이제 소개하면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4장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다뤄지곤 하는데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잘못된 삶 소송이라는 것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들어가며 부분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네. 그냥 잘못된 삶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떠세요? 저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죠. 낯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누군가의 삶을 평가할 수 있나? 그리고 이 잘못된 삶이라고 하면은 좀 이미 생을 많이 살아온 사람, 근데 뭐 범법자라던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뭔가 틀어져 버린 인생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지금 태어난 아이라던가 여기에 적용된다고는 생각을 못했죠. 저는 사실 범죄자까지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냥 누군가의 삶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편협한 사고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지점에서 누군가에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또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겠지만 쟤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은 쟤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소송까지 한다고? 약간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책에. 잘못된 삶 소송은 장애를 가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다는 생각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한 유형이다.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사실은 다른 것들을 상상하고 있었지 지금 태어난 아이한테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보면 사장에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 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강원도의 한 부부가 실제로 이런 소송을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제기를 한 거죠. 아이가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이거를 파악하지 못했고 일전에 알려주지 못해서 아이가 태어났고 이 부부는 손해라고 보는 거죠. 그쵸. 당신의 근데 이게 아이가 스스로 원고가 돼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실제 아이가 원고로 들어가 있었고요.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러면 아이의 의지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원고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법적으로는 어쨌든 자기 삶이 손해다라고 인정하고 소송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걸 나중에 혹시라도 이 아이가
부모가 어떠한 소송을 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김원영 작가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손해일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남으로 인하여 지구한테 손해를 미치고 있죠. 지구한테는 확실히 손해를 미치고 있어. 그리고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피해주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시험 치면서 내가 1등이라고 하니까 되게 행복하네. 내가 1등을 하면 1등하고 싶었던 다른 친구 상처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계속 끊임없이 산다는 행위 자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 성장의 과정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뭔가 약간의 누군가는 더 가지고 덜 가지고 하면서 약간 균형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면 이건 태어나자마자 그냥 이 아이의 삶은 앞으로 힘들 거고 불행할 거라고 단정하고 하는 소송 같으니까 좀 근데 선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이러한 삶이 축복받은 삶인가? 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너무나 이제 딱 독자를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게 동시에 무슨 얘기가 진행이 되냐면 청각장애가 있는 이 두 레즈비언 부부가 나오잖아요. 외국인들? 그쵸. 미국인 부부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5대째 농인인 남자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농인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자 했고 실제로 하죠. 그때 사람들한테 받았던 비난들이 또 어마어마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맙소사 아이한테 장애를 갖게 하다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흑인들이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해서 흑인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흑인에게 정자를 기증받으면 안 되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아니라고 끊임없이 주장해봤자 통계로 보면 흑인들이 훨씬 더 힘들게 살고 있는 경우가 수치적으로 훨씬 많잖아요. 근데 흑인 아이를 낳고 싶다라고 흑인 불임 부부가 흑인 뭐 정자를 기증받아서 낳겠다라고 결정하면 그거는 기만인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농인 레즈비언 부부가 농인을 자식을 원한다라는 것은 안 되는 걸까? 이 문장이 정말 약간 확실한 비교치처럼 다가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농인 부부에게 있어서 농문화라는 건 진짜 하나의 문화이자 정체성이고 그걸 이제 대를 이어서 물려주고 싶은 어떤 것인데 우리는 이제 청각 장애, 결핍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장애를 어떻게 보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농인 부부는 농인을 키우는 게 훨씬 더 풍부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함께 교감하면서 나눌 수 있는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우리가 그 코다라는 책도 읽었고요. 네. 근데 또 여기서 간단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강원도의 한 부부의 아이는 다운 증후군이었고 또 여기에 나오는 다른 사례로 골형성 부전증을 겪고 있는 장훈이라는 친구가 나왔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딜레마를 김원영 작가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송을 어떻게 바라봐야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우리가 이 부모를 비난만 하진 않잖아요. 이해를 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장애를 제거하기와 선택하기라는 말로 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마치 마이클 샌델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을 읽을 때처럼 답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마음이 더 끌리는 지점들이 있는 거고 그러한 지점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움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설에 이 책을 다시 읽으려고 들고 집에 갔다 왔는데 읽으면서 엄마한테 물어봤죠.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무슨 뭐 산정검사를 하면서 알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을 많이 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정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케어하는 것을 가정의 몫으로 돌리는 사회가 아니냐.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부잣집이 아니니까 그 케어하는 거에서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근데 엄마가 근데 고민을 하면서도 근데 엄마는 아이를 못 지울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고민을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힘들어할 때 후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을 해서 아이가 안 태어났을 때 또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이걸 그 부모에게 또 전가시키는 게 아닌가. 이 사회는 바뀔 생각을 하지 않고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 산정검사 중에서 이름이 좀 어려웠던 것 같기는 한데 그 착상전 유전자 진단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유전적 질병들이 뭐 법적으로 있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무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그렇게 힘든 걸 알면서도 낳았다고? 그럼 네가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4장에서 이 잘못된 삶 소송을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를 쭉 끌고 가다가 김원영 작가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어쨌든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잘못된 상태가 아니라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장훈이일 수도 있고 김원영 작가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는 애초에 존재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딱 손바닥을 짝 하고 맞은 것처럼 되게 깨닫는 지점이 많았었어요.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았어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걸 손해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느낀 거죠. 근데 이게 손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뒤쪽에 넘어가면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반인처럼 비장애인처럼 보이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친다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비장애인들이 익히고 배워나가는 것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지점도 되게 처음 생각해보는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회에 같이 어울러 살아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121쪽에 나와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보이고 사회 통합을 용이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어린 시절 수화 언어를 금지하고 구화만 가르치는 일도 빈번하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어는 결코 단순한 언어가 아니며 수어를 통해 적시에 뇌 발달을 이루고 이를 기초로 구화를 보완적으로 배우는 것이 인지 발달과 사회화에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치. 물론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언어를 완전하게 습득하는 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구화를 완전하게 배우고 수어를 보조적으로 배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에 더 용이하다고 주장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유년기부터 구화, 훈련을 받고 머리를 길러 보청기를 숨기고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입모양과 표정, 주의 반응을 살피며 적당히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는 반응을 익힌다면 단순한 상호작용 상황에서는 장애를 숨길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평범하게 주문하기 위해서 청각장애 아동들은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익힐 때 입술 읽기와 발성법을 배워야 한다.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보는 이 따옴표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이니까 따옴표가 안 들어가서 내 말처럼 느껴질까봐 너무 조심스러운데 따옴표, 정상적 따옴표 닫고 으로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그들을 오히려
이 정상의 범주에서 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때 배워야 하고 그때 익혀야 하는 것들에서 이들이 소외받고 있잖아요. 또 이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쵸. 김원영 작가도 마찬가지였어요. 휠체어를 타고 갈 때 얼마나 정말 진짜 우아하게 휠체어를 타시는 분입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목발을 사용하라고 무언의 압박을 준다거나. 그쵸. 목발을 쓰면 좀 그렇게 심각한 장애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라는 이유 때문인 거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덜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스타일로서의 정체성, 그들이 수용하고자 하는 장애,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주지 않으려는 거죠. 이게 커버링 압력이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 같은데. 맞아요. 그 티내지 말라는 거. 근데 이 티내지 말라라는 거를 사실 구지나 오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겪고 자랐습니까? 맞아요. 특히 오늘도 아까 느꼈다고 얘기했지만 예.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손들고 질문하면 튀는 사람이 될까봐 사실 아무도 질문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손들고 질문했지만 예. 돌아서서 내가 너무 또 나댔나? 라는 반성을 하는 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구지가 직장에서 그랬대요. 한 60명, 70명이 다 굉장히 조용히 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그 구지의 어떤 화법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제시되는 대화법이 있죠. 그게 바로 논리적 근거를 강제하는 대화라는 게 제시가 되는데, 이걸 보는데 괜한 희열을 막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학창시절이 떠오르면서. 학창시절의 그 대부분의 교칙들은 진짜 이유가 없어. 맞아. 선생님들도 설명을 못 해줘. 여학생들은 검정색 스타킹을 무조건 신어야 되고, 저 때는 그 위에 절대 체육복 이런 거 입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 타이즈 같은 검정 스타킹은 괜찮은데 약간 그 반투명 검정 스타킹? 그건 안 돼요. 우리도 레깅스는 안 돼요. 레깅스. 검정색 레깅스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 시꺼먼 건 되는데 약간 반투명이라서 살색이 은근히 보이는 검은 반투명 스타킹은 신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야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꽂혔구나, 그 학교는. 그래서 스타킹은 살색 스타킹, 그러니까 살구색 스타킹 아니면은 아예 추워지면 진짜 기모 타이즈 같은 거. 우리는 레깅스가 왜 안 되냐면 레깅스는 보통 이제 발목에서 끊기잖아요. 그러면 유발 레깅스도 있는데. 근데 친구들이 이제 검정 양말을 신어서 마치 이어 보이는 것처럼. 근데 이게 하등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레깅스는 올라가고 양말은 내려가잖아요. 그 사이에 걔가 춥지. 살이 보이잖아요.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선생님이. 엄청 혼났어요. 그 선생님이 질병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뭐 체육복 바지를 입으면 안 되는 거는 미관을 해친대요. 누구의? 모르지. 하여튼 나는 아니야. 애들이 편하고 건강하게 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머리도 묶고 다니라 그러고 뭐 하여튼 너무 규칙이 세세하게 많은데 지금 들어도 참 어이가 없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요즘은 보면 뭐 두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풀린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 비해. 그러나 완전 자율까지는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다가 그래서 요즘은 좋아졌네 싶다가도 핸드폰 이야기 나오면 저도 그건 아직도 생각이 여러 가지로 갈리는 것 같긴 해요. 핸드폰을 걷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핸드폰 걷는 걸 금지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인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교육청이 발표를 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예. 그렇구나. 약간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10년 지나고 보면 핸드폰 왜 걷었지? 라고 또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것 같아.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너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답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질문을 할 때 뭔가 규칙이니까 따라야지 뭐
꼭 이상한 애들이 그런 거 질문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압박을 한다는 거잖아요. 선생님 스타킹 왜 이렇게 반투명 까만 스타킹을 신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발랑 까져가지고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하는 경우가 잘못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대답할 수 없어서 그렇게 뭉개버린 질문들이 있을까? 지금 자기 반성으로 넘어갔네요. 나는 과거를 원망했는데. 이 책에 따르면 논리적 근거를 강제하는 대화는 이미 그 말 속에 답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선생님한테 그게 왜 발랑 까진 건지 나를 설득해 봐요. 라고 되물어 본다는 거죠. 그러면 대든다고 혼나겠지. 엄청 맞았겠지. 그치. 사회에 불만 있냐로 나오겠죠. 근데 막 그 부분을 읽는데, 맞아. 막 박수를 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다양한 커버링 압력에 대해서 사실은 진짜 대다수의 사람들이 뭉개버렸던 것 같아요. 그 나올 수 있는 반론들에 대해서 뭉개버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좋게 가. 이런 누가 식으로. 좋은 거냐고, 근데. 그러니까 그걸 근데 되물어 보는 사람도 없어. 분위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저 아는 지인 중에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김원영 작가한테 한참 꽂혔을 때 이 책 읽어봐라 라면서 엄청 추천을 하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자기 반에 뭐 신체가 불편한 장애 학생이 있었던 적이 있대요. 네. 근데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련회를 얘가 가고 싶을 텐데 근데 여러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같이 가면 좋긴 할 텐데 애들하고 잘 지내니까. 근데 가면 제 케어는 누가 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진짜 왔다 갔다 하는데 애한테 그냥 물어봤대요. 혹시 수련회 가고 싶냐? 가본 적이 있냐? 이랬더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랬던 거예요. 초등학교,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한 번도 못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반 애들이 너무 착하게 저희는 얘랑 같이 가고 싶은데요. 이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설득하고 해서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같이 잘 지내고 같이 잘 돌아왔대요. 그래서 그때 그 지인 선생님이 아이들이 훨씬 건강하고 아이들이 훨씬 더 행동이 바로바로 나온다. 우리는 너무 뭔가 조심스러워서 뭔가 혹시라도 뭔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지레 겁먹고 그래서 얘가 안 간다고 하면 얘는 안타깝지만 자기는 또 어떻게 보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감정으로 딜레마를 겪느니 네가 안 간다고 하는 게 오히려 차라리 속 편하겠다. 약간 이런 기분을 느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친구들이 오히려 훨씬 더 잘해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티내지 마. 너의 욕구를 드러내지 마. 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가 뭘 하고 싶다고 하는 순간 우리가 굉장히 피곤해지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수련 활동 이런 것도 굉장히 크지만 이들이 뒤에 가면 이동권이라든지 오줌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희망하고 욕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쵸. 굉장히 단순하고 기본적인 권리들인데 이것도 주장을 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이 사람들. 그 아이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책에 나왔던 부분인데 존엄의 퍼포먼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김원영 작가가 어렸을 때 친구들은 막 계곡으로 뛰어서 놀러 가는데 김원영 작가는 못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친구 한 명이 뭐라고 하냐면 안 가고 김원영 작가 옆에 서가지고 나 피부 관리해야 돼. 그래서 난 계곡 안 가려고 이런 말을 해줬다는 거죠. 근데 너무 까분해 였다잖아요. 근데 이 김원영 작가가 웃기지 마라 빨리 가라 하고 떠밀고 근데 이 두 사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사실은 얼마나 놀러 가고 싶겠어요. 근데 이 김원영 작가를 존중하는 마음에 일종의 연기를 펼친 거죠. 근데 이거를 또 모르는 척 받아주는 김원영 작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아이들이 뭔가 더 세련됐다. 그 방식이 그런 거를 뭐 결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아이들의 사례를 들으면서 좀 느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대화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엔 나갈 거야. 내가. 근데 계곡을 갈 거야. 계곡을 가더라도 그러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시간이 그러니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있는 게 굉장히 서로에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뭐 안 할 거야 이랬을 때 아니야 그래도 해 이렇게 서로 약간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뭐야 의미 없는 짓을 하네 라고 되게 시니컬하게 봐버릴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잠깐의 그 실갱이 하는 시간이 이들의 삶을 그래도 약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시간들이 된다. 맞아요. 지금 딱 그 실갱이란 표현이 결국은 둘이 그 퍼포먼스의 주인공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딱 반대의 사례가 품격을 위한 퍼포먼스라고 해서 딱 우리가 전형적으로 TV에서 보는 정치인들이 그 장애보호 시설을 가서 사진 찍고 뭐 목욕시키는 퍼포먼스를 한다든가. 근데 장애인들은 모자이크도 안 하고. 그쵸. 여기서 보이는 거는 그 정치인의 어떤 봉사적인 면모만 완전히 딱 보여주고 장애인은 마치 수단처럼 여겨지는 그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방금 전에 구지가 얘기를 또 했으니까 이동권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설에도 저는 이제 서울에 없었으니까 근데 지하철 4호선이 시위를 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그래서 뭐 연착되고 막 이렇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사 중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어렵게 예매한 여기 설날과 추석이 헷갈리냐. 혼자 과거에 살고 있나? 미래인가? 명절 기차표를 엄청 힘들게 예매했는데 그 시위 때문에 지연돼서 내가 못 내려가게 됐다. 손해배상을 하겠다라는 식의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은 이번 명절만 못 내려가는 걸 수도 있지만 장애인들은 평생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가서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불편을 끼쳐야만 그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안타깝죠. 그렇죠. 그 이동권 투쟁을 보면 7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띄고 봐도 진짜 영화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1984년입니다. 이때 어떤 지체장애인이 유서를 쓰고 생을 마감을 하시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랬어요. 네, 진짜 그 분노. 그러니까 너무 느껴져요. 남대문 시장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시는데 어디 쉽게 한 군데라도 갈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너무 눈물 나지 않아요? 읽어드릴까요? 네.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물 한 모금에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또 우리는 왜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지나가는 행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움을 호소해야만 합니까? 그까지 신경질과 욕설이야 차라리 살아보려는 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보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서울시의 거리는 저를 마지막 발버둥조차 꺾어 놓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화장실은 어디 한 군데라도 마련해 주셨습니까? 이게 84년입니다. 네. 욕을 듣는 게 차라리 낫다잖아요. 욕을 듣는 건 그래 더 열심히 살아야지 막 이렇게 동력이 되기까지 한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딜 가려고 할 때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 죄송한데요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해야 되잖아요. 뭐가 죄송해? 왜 죄송해야 돼? 이동하는 게 왜 죄송할 일이야? 근데 이로부터 거의 한 20여 년이 지난 2001년에 오이더역에서 3호선이죠? 오이더? 4호선이에요? 오이도역. 네. 그래요? 책에 3호선이라고 나왔던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오이도역의 리프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장애인이 탄 리프트가 추락을 하면서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제 막 생겨났죠.
그 리프트 같은 경우도 사실 혹시 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본 적 있으세요? 네, 봤습니다. 그때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그 리프트를 혼자 탈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느리고요. 또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느리게 내려가는데 노래가 계속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은 이동하는 걸 계속 전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굴욕적이죠, 사실. 엘리베이터 하나 만들어주면 굉장히 간편할 일인데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그게 안전하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막 이제 활발해지면서 그 전까지 우리가 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사회가 보면 좀 시혜적인 태도로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동권이란 단어 자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당신들 힘들지? 그러면 우리가 좀 힘을 써서 도와줘 볼게 라는 식의 이렇게 좀 자기네들이 오히려 도와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할 때 아무도 나를 못 가게 묶어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들이 끊임없이 노력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 딱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사례가 뭐냐면 바꿔서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나이 많은 노인들이 이 국가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면 뭐 어디 저기 시골에 그냥 모여서 다 한 군데에서 살게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그럼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유난히 장애인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그들이 이동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당연하게 지어져야 할 자유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저 또 깁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리 깁스를 네.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계단 왜 이렇게 많아. 지하철 탈 때마다. 그리고 이게 출구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출구는 한정적인 거예요. 모든 출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길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3번 출구로 가야 되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건 4번 출구밖에 없기 때문에 4번 출구로 나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그래서 이게 뭐야. 근데 나는 그걸 잠깐 깁스하는 뭐 한 달 정도만 느끼는 불편함이었지만 이들은 그걸 항상 검색하고 간다잖아요.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인지 그리고 화장실이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인지 이런 것들을 검색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삶이라면 너무 여러 가지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뭘 하려고 할 때마다 턱턱 막히는 기분이 들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아예 그런 것조차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2001년부터 그 투쟁이 시작돼서 굉장히 긴 시간, 2002년이 되고 2005년, 2007년이 되면서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는 말이 생기고 여기서 너무 좋았어요. 정당한으로 번역이 된 게. 일본은 합리적이라고 한다잖아요, 번역을. 일본이 좀 그러한 면에서 더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편의시설로 보면 일본에서 이제 거주하셨던 분들은 거기가 더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용어를 별로 마음에 들게 안 쓰잖아요. 용어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걔네가 더 시혜적이야. 느리다라는 느낌이 이 정당한 편의 제공이란 말이 전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동권이 그냥 장애인들 사이에서 투쟁적 용어로 쓰이다가 법률적 용어가 되기까지 이 얘기를 7장에 쫙 담고 있는데 너무 그냥 읽으면서도 좀 희열을 느꼈던 그런 챕터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그 매력? 아름다울 기회의 평등 챕터가 나오죠. 네. 저는 이 책이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진짜 약간 정신 차려. 김원영 작가님은 속 시원하게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다 쓰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읽으면서 진짜 내가 너무 부끄럽다. 그리고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이 지점은
나에게도 너무 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떤 지점일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다 바비 인형처럼 생길 필요가 없고 바비의 남자친구 켄처럼 생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비처럼 생기고 켄처럼 생긴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을 또 부정할 수는 또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내면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또 과연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후세대는 보고 있는데 그런 후세대한테 끊임없이 내면이 더 소중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이게 설득력이 있는가. 내면도 괜찮은 결국에 외모까지 다 갖춘 사람이 더 좋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김원영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신체로 이렇게 그냥 온다면 온전한 다리가 있는 뭔가 장애가 전혀 없는 이러한 상태가 더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본인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이 매력이라는 게 정말 취향의 문제로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영역인가? 그러나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차별을 겪고 있지 않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 이력서 같은 거 할 때 사진 같은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굉장히 예쁜 사진을 계속 쓰고 싶어 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진을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저 한창 취업 준비하던 친구들이 여기 사진관 가서 꼭 사진을 찍어야 된다. 여기 사진관이 뭐 다른 데보다 10,000원 더 비싼데 너무 매력적으로 사진을 찍어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돌 정도로. 그러니까 이 매력이라는 게 정말 뭔가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매력을 느낀 지점은 다 다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너무 어렵다. 근데 실제로 존재하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차별이 계속 있어 왔고 그것을 확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그러한 지점을 건드는 부분이라 건드려줘서 좋고 건드려줘서 저는 또 힘들고 또 가상의 인물들이 막 나와서 진짜 또 독자들을 약간 멍하게 만들잖아요. 지민이라는 뇌성마비를 가진 정치학 전공 대학생이 또 현호라는 인물을 짝사랑하게 되고 현호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선유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지민은 그 선유를 보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 거야. 또 몸짓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면서 또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저는 여기서 김원영 작가가 제시하는 그 초상화 그리기라는 거를 이제 딱 제안해 주잖아요. 이거는 진짜 사회 모두가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를테면 요즘 뭐 어떤 SNS를 봐도 TV를 봐도 그렇고 사회가 점점 좀 약간 극단의 미를 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동시에 되게 다양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돌 같은 친구들만 봐도요. 진짜 정형화된 미적인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반성도 많이 했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동조하고 있었을 내 모습에 반성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원영 작가가 말하는 아름다울 기회 평등법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캐릭터는 또 장애인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아 맞다. 이거는 진짜 다 노력해야 된다. 다 그런 문화를 조성해줘야지 아까 구지가 앞에서 말했던 그 수련회 같이 갔던 그 친구들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클 때 같은 반에 장애를 가진 친구랑 같은 반에 배정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그 아이들보다 많이 뒤처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의식이나 이런 게? 네. 저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지. 어떻게 해야지? 이러할 땐 이런 행동을 해야지 하지만 실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다 같이 지내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다양화된 사회가 일반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커버링 안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사실 단일 민족을 너무너무 강조하는데 이제 단일 민족은 예전에 끝났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런데 외모적으로 대부분 검은 머리에, 이렇게 약간 노란빛이 도는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같이 모여 살다 보니, 얼굴빛이 좀만 더 하얘도, 머리가 좀만 노래도, 튀어 보이는 게 문제인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피부색과 막 머리색, 눈동자색이 다 다른 사람들끼리 어울려 사니까, 좀 더, 그래서 더 수용적인가? 허용적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우리도 이렇게 말로는 쿨하게 얘기해도 또 실제에서 우리가 어떨지 모르니까 이건 진짜 애쓰고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행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예전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부끄러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전이라면 내가 예전과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예전과 뭐 동일한 행동을 한다면 뭔가 난 안 바뀌는구나 라는 약간 반성도 들고 약간 나 자신에 대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절절히 동감하고요. 또 이 책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책들 보면서 우리가 환경책도 다루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좀 쓰레기를 잘 못 버리는 나를 보고 반성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책도 저한테 그럴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좀 불포에 대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1대100으로 가시죠. 네,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이겼다. 주먹밖에 없어요? 손 한번 펴봐. 손을 내가 이렇게 쥐고 있나 봐. 분노가 많은가? 네, 1대100을 어떤 말로 해주셨을지 찾고 계시느라. 제가 먼저인가요? 이긴 사람이 먼저군요. 제가 늘 나중에 하던 버릇이 있어. 죄송합니다. 저부터 할게요. 전 작가라는 말을 골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개인의 삶이란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다 작가인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어떤 것에 대한 산물이나 단발적 결과가 아니라 결국은 이야기라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구성해 나가잖아요. 근데 타인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려면 역시 오랜 시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초상화 그리듯이 좀 의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과 상호작용을 기꺼이 할 수 있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약간 800자 정도 돼요. 자, 구지는요? 네, 저는 증명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증명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나 역시 바라봐 주고 있지 않았던 건 아닐까. 장애를 가진 사람, 질병을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 볼품없는 사람 등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진 않았나. 그들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데 더 많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증명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군요. 900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지 않네? 마무리하기 전에요. 저희 방송에 또 새롭게 댓글 달아주신 청취자분이 계십니다. 내 맘대로 찍사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인데 연휴 첫날에 시댁 안 가셔서 셀프 염색도 하고 갈비찜도 하시고 저희 방송도 찾아서 들어주셨대요. 네. 그래서 되게 정겹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진짜 연휴 때 또 저희 선물 받는 기분으로 댓글 보면서 막 함께 웃곤 했는데요. 여기 소리를 조금만 키워달라고 저희도 진짜 알거든요. 방송 들으면서. 맞아요. 우리 소리가 작다. 그래서
구지가 제가 기술을 맡고 있고, 네. 뭔가 마케팅 쪽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댓글을 제가 달았네요? 일 안 할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구지가 테크닉적으로 좀 소리 증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만간 또 좋은 마이크를 구해볼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뭔가 편집 기술이 조금 더 늘었기 때문에 좀 더 음량이 아마 첫 방송보다는 요즘 최근으로 올수록 조금은 더 커지지 않았을까. 아주 조금이겠지만은. 네. 제가 조금씩 뭔가를 더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그냥 목소리를 크게 내보자.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불독 구독자가 48명이 됐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전에 우리가 40명은 절대 안 되는 건가 봐. 막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눈 게 정말 며칠 전이거든요. 이래서 연휴가 힘이 강한 건가? 네, 그리고 좋아요도 지금 19개나 됐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또 개인적으로 하는 SNS도 19개씩이나 좋아요가 눌리지 않는데. 이건 진작에 그만뒀고요. 오늘 또 방송 저희가 굉장히 좋은 책인데 또 실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끔 되는데 혹시 했더라도 진짜 이 책을 너무 애정하는 마음에서 열띠게 말하다 보니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실수했다면 또 댓글로 알려주시면 네. 우리가 댓글을 달 겁니다. 어쨌든 너무 좋은 책이고요.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